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 FOMC 빅테크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입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FOMC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매파적인 인하가 나올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건 점도표가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대했듯이 25bp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들에서 지금 경제 전망 요약과 말씀하셨던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표의 모양에 따라서 향후 금리 경로가 좀 불투명해진다고 하면 시장은 이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1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증시가 조금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반등을 했었는데 그 반등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재료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익 실현 압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네. 한미 기준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된다라는 점에서는 그 원화 가치 방어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미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격차를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굳이 투자를 할 요인이 예전보다는 약해진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FDI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보게 되면 지금 달러로 나갈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일본 정부가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좀 회복된다고 하면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에서 통화 수협을 연장하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과도한 달러 수요에 대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원달러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성장폭이 축소되고 그 WGBI라고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으로 기대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FOMC만큼이나 중요한 이벤트가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AI 버블론의 우려를 다시 한 번 더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신용부도 수합이죠. CDS 스프레드가 높아져서 지금 고점을 치고 그래도 다행히 내려왔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계감은 아직까지는 높은데 이전보다는 그래도 덜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분기에 그 RPO라고 해서 수주 잔고와 이연 수익을 갖다 집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550억 달러를 갖다가 보여줬었는데 이번 분기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와 이연 수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오라클은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지만 그게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까지의 그 시차 동안 결국에 현금을 갖다가 조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부채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매출은 175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등 최근에 지금 빅테크들이 주문형 반도체 개발을 갖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GPU를 연결해 주거나 주문형 반도체의 그 통신을 갖다가 통신에 있어서 초고속 스위칭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브로드컴의 토마호크 5 같은 경우에는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수록 브로드컴의 매출 또한 영업이익 좋아질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다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 다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수출을 허용한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실적에서 사실 중국 매출이 0으로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출이 허용이 된다면 엔비디아 매출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지금 중국 매출이 상당히 급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200의 중국 수출을 갖다가 재개한다라는 뉴스는 투자 센티멘트 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엔비디아 주가도 전일 좀 상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H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현존하고 있는 출원형 칩 중에서는 가장 좋지만, 화웨이가 지금 어센드 910C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제품을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측면에서는 H200 같은 경우에 이미 구형이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GV200을 기반으로 한 NVL70이라고 하는 AI 서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세대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구형의 호퍼 H20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형입니다만 그래도 구형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에 수출을 갖다 허용함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매출하고 영업이익 회복에는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화웨이하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향후 전망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컴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투톱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최근 흐름만 보자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해줬습니다. 앞으로의 투톱의 움직임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예, 최근에 AI 생태계 보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다양화된 생태계를 갖다가 현재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글 TPU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 5배 정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마이크론 생산 능력은 HBM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3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생산량의 90%를 갖다가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시장의 리더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늦게 따라왔지만 구글 TPU HBM 수요가 증가하고 다변화되는 그 추세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HBM 쪽으로 지금 시장에 그 어떤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범용 디램 쪽에 그 공급이 제한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에서의 그 포지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15조 정도 그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은 예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어느 정도 PBR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적인 측면에서 한 1.4배, 1.5배 정도 수준이고 역사적 고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점 수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에 대한 그 가치가 아직 그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승의 룸이 더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계속해서 코스닥 힘이 더 강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코스닥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가 길게 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대표님.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보게 되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소득 공제 한도를 이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연기금들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 코스닥을 갖다가 투자하는 걸 갖다가 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18년에 코스닥 벤처 펀드가 그 출범했을 당시에 소득 공제하고 공모주 우선 배정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가 중요했냐라고 하면 코스닥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의 결국엔 펀더멘탈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뭐 임상 실패나 횡령 등의 악재가 발생했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상당 기간 외면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갖다가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한 25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 전체의 시총의 한 5%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 센티멘트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네이버나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했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도 좋긴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뭐 주주 환원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보다 투자자들에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로봇이 된 것 같습니다. 로봇주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을 내줬죠. 특히 현대차만 보더라도 다른 자동차 업체 대비 이렇게 강한 퍼폼을 해줬던 이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로봇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제조업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고질적인 고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로봇과 자동화를 갖다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하드웨어, 특히 제조와 양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든요. 중국을 제외했을 때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로봇을 갖다가 잘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그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동화의 뭐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장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그 본업에서의 리스크를 갖다가 상당 부분 완화시켜준 상황이고요.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현대차는 좀 긍정적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넘어가서 지금 자회사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현대차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의 성장 기대감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ESS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수요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최근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2차 전지주를 봤을 때 2026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EV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V에 그 탑재되는 양
양에 대해 감소하는 부분을 갖다가 ESS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 있을까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좀 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EV 관련해서 뭐 테슬라 옵티머스의 탑재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물량 증가는 사실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EV가 많이 안 팔릴 경우에는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의 미래를 좀 더 본다고 하면 2차 전지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ESS 모멘텀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대체 에너지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가스 등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전력을 갖다 공급할 경우에는 부하 안정이나 비상 전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2027년에 ESS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주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이죠. ESS를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대균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